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2조 달러로 봐야 돼요. 개별 기업으로 보더라도 구글이나 엔비디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금은 지금 30조 달러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적어도 금 정도의 덩치는 된다고 치면 앞으로 15배는 더 간다는 얘기고, 저는 금 이상의 뭔가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사면 디지털 세상의 맨해튼 주인이 된다. 네. 그 도시. 네.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길래 그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내용을 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창업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MIT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이 연력학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특히 초창기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맨하탄에 땅이 있다. 근데 이 땅의 가치가 갑자기 귀중해 준 이유가 뭐겠냐? 그 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처음에 거기다가 나무로 판잣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까지 크게 땅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을 거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항구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 땅의 가치가 귀중해지는 거는 결국 그 위로 얼마나 많이 뽑아 올릴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저기 여의도도 섬이라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릴수록 땅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나무로 집을 지으면 했을 때는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근데 철강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철이라는 걸로 바뀔 때 엄청난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가 나무를 베서 뭐 가공하고 집을 지을 때보다 철을 만들고 가공하고 그걸로 건물을 지을 때 뭐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노동력이든 그 어떤 에너지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발명이 됐죠. 엘리베이터까지 발명이 되면서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깔고 더 높이 올리는 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 결국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 해당 땅 마지기, 한 마지기의 가치는 커지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면 돼요. 비트코인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느냐가 결국 채굴 해시레이트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채굴자들이 경쟁을 하고 연산력을 여기 전기를 투입하고 있냐.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비트코인 하나라는 땅이라고 비교를 할게요. 비트코인 하나의 땅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건물이 아직 들어서진 않았지만 뭔가 들어설 거라고 예상을 기대를 하는 채굴자들의 기대감이 다 여기에 이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굴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가격이 출렁거리는 건 아무 상관없이 채굴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여기다 지금 비트코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제타해시까지 이제 전기의 단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위에 그럼 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의 영역이죠. 우리가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2000년 닷컴 버블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땅이 만들어졌죠. 인터넷 공간이. 그리고 그 인터넷에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하나하나 기업들을 다 건물로 보면 이 건물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싶어 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고, 아무튼 뭐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인터넷 같은 땅이고, 이 위에 이제 비트코인이란 땅 위에 아마존, 구글, 뭐 넷플릭스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거예요. 비트코인은 건물이 아니고 맨해튼 같은 도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인터넷 한정돼 같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인터넷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터넷이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정보의 바다, 그냥 망망대해지만 거기에 이제 뭐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이 땅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사용자들한테. 네. 그 땅은 희소하잖아요.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건물을 지으러 들어간 사람이 막 나만의 건물을 짓죠. 그게 웹사이트예요. 그게 앱이고.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성공한 게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넷플릭스고 이런 겁니다. 그런 개념이다. 비트코인도 그래서 땅인데 2100만 개로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땅이고,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는 무한대라는 일단 단점이 있고요. 땅의 크기가. 그래서 희소하지 않으니까 맨하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죠. 뉴욕 맨하탄은 한정적인 공간이고, 그래서 뭐 바다는 될 수 있겠죠.
무한하게 넓은 망망대해 바다는 될 수 있고 그 위에 뭐가 올라갈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비트코인은 똑같이 뭐가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굉장히 희소하다. 땅에 있다는 면적이. 그리고 언제나 이 땅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트워크라는 거는 언제나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인터넷도 제2, 제3의 인터넷이 필요 없는 거는 이미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인터넷을 만들어서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니까. 예. 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제2, 제3의 메신저가 필요 없는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에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만 저기 가가지고 메신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네트워크 효과라는 걸로 귀결돼요. 이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는 보통.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뭐 이더리움이나 후발주자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귀결될 거라고 저는 봐요.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고 희소하다는 그 특성 때문에 가장 전망이 좋고 한정된 발행, 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죠. 누구나 다 거길 찾아오는 거죠. 나도 그러면 희소한 땅을 하나 가지고 싶다. 여기에 뭐가 올라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른 겁니다.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언제 시작해도 괜찮은 이유라고 이렇게 목차가 돼 있고 설명이 네.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게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적대시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서 반박하시면서 언제 사도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아직 너무 극초기예요. 극초기. 네, 이제 개당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됐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당연히 비쌉니다. 왜냐면 2,100만 개라는 희소성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2.5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2조 달러로 봐야 돼요. 2조 달러는 일단은 개별 기업으로 보더라도 구글이나 엔비디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뭐 은보다는 이제 살짝 위로 올라왔죠. 근데 금에 비하면 금은 지금 30조 달러거든요. 시가총액이 15배가 더 큰 거죠, 비트코인보다. 사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저는 이 희소성 있는 이 경화로서의 기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덩치가 1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금 정도의 덩치는 된다고 치면 앞으로 15배는 더 간다는 얘기고, 쉽게 생각하면 저는 금 이상의 뭔가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거든요. 이 위에 비트코인이라는 망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아주 유용한 서비스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인터넷 수준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또 가져오겠죠. 금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든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뒤에 투자하든 여전히 초기일 가능성이 높고 언제든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제 코인의 가격 변동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도 사실 장기적인 관점이시고 또 모아가는 어떤 전략들을 그게 가장 강력하다 하시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비유 들기로 인터넷 기업들 초창기 때랑 이제 비유를 좀 드셨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비유해서 설명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넷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뭐 사실 누구나 다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웠죠. 카카오도 처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을 때 다 매도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권사가 매도 의견 잘 안 내지만 중립 의견이었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 이 회사는. 아, 그렇긴 하지. 그때 무료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죠. 원래 문자는 다 유료로, 이렇게 통신사에서 유료로 서비스 제공하던 거였는데 문자를 이렇게 무료로 다 풀어버리면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버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초창기에 이 킨들 전자책 또는 이제 그 아마존 서점, 인터넷 서점,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크다가
전자상거래로 막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니 월마트가 있고 타겟이 있고 코스트코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저렇게 쇼핑을 하겠냐. 더 비싸고 배송도 늦고 그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해요, 사실. 죄송하지만 이 여의도 증권가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어떤 변화에 되게 둔감한 거는 맞습니다. 이런 쪽이.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항상 보지만 네, 장기적 시각으로 이렇게 리포팅이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히 이 트렌드가 대중화되어 올라오는 단계라고 봐요. 예를 들어 뭐 한 2년, 3년 전부터 러닝이 트렌드였다. 그래서 러닝화 주식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민간단에서는 또 많이 퍼져요. 런닝화가 막 인기를 끌고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막 런닝화를 신고 사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미 아식스, 뭐 온, 또 룰루레몬 뭐 이런 주가들은 막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대중화가 되면 많이 알려지면 그때부터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는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미 트렌드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 쇼핑을 충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잠식할 무언가로 보고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미 리포트는 너무 늦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것도 심지어 이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존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 뭐 몇천 %가 올랐나요? 3000%가 올랐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 주식도 2000년에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2019년에 18,000%거든요, 수익률이. 1억을 넣었으니까 180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플 주식의 어떤 2000년도 당시에 애플 주식에 대한 평가도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두운 전망들이 많았어요. 컴퓨터? 뭐 있잖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PC. 뭐 도대체 그럼 애플의 경쟁력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증권가나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몇 년 뒤를 보지 못했죠. 근데 진짜 몇 년 뒤에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세상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은 미리 좀 봤던 사람들은 애플 주식을 샀을 거고 오랫동안 보유했을 거예요. 저는 메타 페이스북이 상장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예. 그게 이렇게까지 맞아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맞아요. 저렇게 광고 수익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비트코인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상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보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사업들.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을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그런 거를 그렇죠.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차후에 어떤 게 벌어질지,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뭐 지금 뭐 RWA, STO 뭐 여러 사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비롯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이미 나온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을 내가 볼 때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구독을 하거나 구독료를 내거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 지갑을 연결해서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보는 시간만큼 초당으로 분당으로 자동으로 차감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돈의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을 때 돈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리밍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들에 대한 저는 일단은 건물이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대기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듣는 거 되게 생소한데 네. 그게 진짜 실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와우. 그러니까 지금 생각 못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조심스럽게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참 맨해튼의 어떤 허허벌판에 한 필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 그렇죠. 10년 뒤에 정말 그게 아마존 주식도 뭐 100배, 200배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네.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뭐 시황적인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스트래티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글쎄요, 좀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일단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기업을 운영하는 CEO나 이제 자금을 움직이는 CFO 입장에서는 어디에 우리 현금을 투자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될지가 항상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일환으로서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 영업이익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요거는 이제 개인하고도 비슷한 그런 의사결정이죠. 근데 지금 세일러가 하고 있는 거는 아예 그냥 미국 달러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달러를 쪽쪽쪽 빨아온 다음에 그걸 비트코인으로 보내고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상장사로서 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전환사채 발행, 영구 우선주 발행. 이렇게 이제 상장사 입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서 그 인스트루먼트를 활용해서 달러 자본시장에서 저리에 싸게 돈을 조달을 한 다음에 이걸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이 여기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 같은 이제 하락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회사채에서 발행하는 이자, 발생하는 이자, 이 이자 비용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바라볼 때 MSTR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낮아지겠구나. 결국 주가 흐름이 낮아지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의 전략에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원래는 1보다 높았죠. 즉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시가총액의 가치가 더 컸어요. 1.2배, 1.3배 이렇게 더 컸고 높을 때는 2배, 3배까지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에 결국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다 녹아져 있었던 건데 요거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가장 선행성을 띌 수도 있는 자산이겠네요. 아니, 비트코인 자산이겠네요. 가격에 그렇죠. 스트래티지가. 그렇죠. 선행성을 띌 수 있죠. 스트래티지에 대한 어떤 지금 중립적인 의견이신데 그래도 여기서 이 위험스러운 어떤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2028년, 2029년, 2030년 이렇게 멀리 만기를 잡아놓고 자금 조달을 했었고 이자율도 거의 0%에 가깝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심지어 지금부터 안 오르더라도 이 전환사채 그 원리금을 갚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오를 겁니다. 2028년이 되면 또 다음 상승장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을 게 거의 확실하고 전환사채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이제 영구우선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죠. 영구우선주가 8, 9% 배당을 줘야 되는데 이 배당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비트코인을 그동안 산 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에서 이제 줘야 되는데 또는 이제 기존 사업이 있죠. 매출이 나고 있는 기존 소프트웨어, 사스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배당 수익을 줘야 되는데 이 자본 조달을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 팔았어요. 계속 이 회사는. 영구우선주를 발행하면은 새로운 자본이 생기니까 이 자본으로 일부는 배당을 주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또 다시 조달을 해서 일부 배당 주고 일부 비트코인을 사고.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아무래도 한 번씩 자본 조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이 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더 팽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제 스트래티지 주가 차트를 5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직도 이 저점, 지난 2022년 저점 그리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저점까지 지금까지 안 내려갔거든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고점이 너무 높았어요. 전 고점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떨어졌지만 이 저점이 더 그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즉 하락 반전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트래티지 차트는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 추세 안에 있고 그러면은 시장은 그것만 봤을 때는 스트래티지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저도 봐요. 그리고 이제는 뭐 4년 주기 사이클은 기존처럼 막 연말이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연장됐다라고 봐야 되고 왜냐면 그동안에 그만큼 급격한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그때 스트래티지가 또 한번 불을 뿜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다 생각하고 다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 주식을 다 단타 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무슨 거냐면 이제 얕은 지식으로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있으니까 연말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비트코인을 산 사람도 그렇고 MSTR 산 사람도 그렇고 다 비슷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얕게 아는 지식으로는 쉽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똑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도 그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지 연말 연시에 딱 그게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몇 날 며칠에 정확히 봄이 시작하는 건 없잖아요. 적절한 비유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날씨가 뭐 좋아지고 꽃이 피고 이러면 봄이 왔다. 그러면은 그게 지난 봄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항상 소개하실 때 아까도 이제 그랬지만 스매시 파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래소를 가입해서 현금을 넣고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어떤 편의 기능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요즘 코인 모으기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또는 뭐 AI 그리드 투자라고 해서 그냥 어떤 가격 구간만 정해놓으면 샀다 팔았다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우리 증권사 MTS 쓰면은 보이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기술들이에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나 트레이딩에 관심 없는 사람도 그냥 약간 정기 적금 넣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이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뭐 맨날 빨간불 막 퍼쩍퍼쩍거리고 알트코인 가격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고 이런 트레이딩 전용 툴에서 비트코인 장기 적립식 투자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호가창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슨 장기 투자?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적립식 투자, 뭐 정기 적금 같은 그런 접근 이런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거예요, 이 서비스를. 그 해외에는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몇몇 국가에 있는데 그런 게 계속해서 많이 생겨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아시아 전역.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영어 버전이거든요. 네, 영어로 지원을 하는 일부러 영어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보지 않고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자산이니까 그렇죠. 뭐 일본, 대만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비트코인을 이제 꾸준히 사주기만 하는 서비스예요. 파는 기능은 없어요. 돈을 넣어서 여기서 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현금을 넣고 하면은 좋지만 아직까지 이 현금을 넣으려면 어떤 규제 같은 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업비트나 비썸 할 때 은행 거쳐서 하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거래소들밖에 은행 계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그 라이센스가 나올 때까지는 그걸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법인 직접 투자도 가능해지고 아마 은행들도 법인들의 더 많은 은행 계좌를 발급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은 고객들에게 가상 계좌를 발급해가지고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걸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되기 전까지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그 역할까지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 비트코인을 샀으면 이거를 그냥 저희 스매시파이 플랫폼에다 놔두면은 거래소 해킹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 어제 업비트 해킹 됐죠, 촬영 기준으로. 업비트 해킹 됐을 때 업비트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어줄 수는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 예금자 보호 이런 거 없습니까? 네. 만약에 어제 540억 원어치 뭐 솔라나 기반 토큰들이 해킹당했다는데 그게 5,400원이었으면 5조였으면 그렇지. 그 정도면 그렇게 거래소가 자기들 돈으로 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언제나 해킹의 위험에 놓여 있는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관하는 게 어렵다고 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중앙화된 저희 같은 플랫폼은 거래소도 그렇고 다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셀프 커스터디
최종 종착지는 셀프 커스터디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콜드 월렛. 네, 자신의 콜드 월렛에다가 나만 아는 개인 키로 비트코인을 넣고 지키는 거. 그게 결국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종착지여야만 하고, 저는 그걸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네, 이제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저희 예. 플랫폼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내 개인 지갑으로 옮겨주기까지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내 개인 지갑을 만들어주는 것도 일단 해드리고요. 이 모바일 월렛이 있어요. 저희 스매시파이 앱이 있는데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 개인 지갑을 일단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지갑 주소를 플랫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예. 내가 꾸준하게 매수한 비트코인이 쌓이다가 어떤 특정 금액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가 딱 됐을 때 내 개인 지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에 놔두는 비트코인 기간이 줄어드니까 해킹 위험 뭐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줄어들죠. 비트코인의 전 투자 과정, 사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이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소개를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저 상어 그림인데 예. 저게 이제 부스트 펀드라고 비트코인 저희가 옵션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트레이딩 알고리즘인데 이게 제법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항상 이자가 없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어떤 파킹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결국 이자는 아니에요. 그냥 투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펀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대신해서 옵션 상품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거기서 나는 수익을 배분해 주거든요.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좀 저희 서비스를 오래 쓰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길 바래요. 이거는 이 옵션은 뭐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네,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대중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얘네 믿고 이걸 맡겨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 기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셀프 커스터디까지 가는 그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에 대한 신뢰가 높고 뭐 한번 얘네 믿어보고 돈도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저걸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의 결국 지금 나가는 방향 속에 제가 볼 때는 백구조 대표님의 비트클럽 챌린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모두 1BTC를 모으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대표님의 방향 가치관이 여기 들어있다, 녹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Stay humble, stack, such. Stay humble은 이제 겸손해라, 겸손하게 남아라, 계속 겸손해라 이런 뜻이고, stack set는 스태킹, 이제 스택이라는 말은 쌓다, 축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set는 마치 이제 토요일을 쓴 것 같지만 세터데이, 그건 아니고 사토시의 줄임말이에요. 이 사토시가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딴 거고,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입니다. SATS. 이게 이제 비트코인 최소 단위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비트클럽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좀 명확해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 투자, 단타, 방향성 트레이딩, 뭐 레버리지 선물 투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일단 전파를 하고 싶고, 꾸준하게 모아나갈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온갖 뽀모가 다 찾아옵니다. 막 가격이 막 주변에서 막 알트코인 투자 잘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뉴스는 왜 이렇게 내 귀에 잘 들어오고, 뭐 지난 상승 사이클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공무원이 그 비트코인 투자를 잘해가지고 40억 원을 벌었다. 그래서 그 40억 원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 뭐 이런 뉴스, 매스컴들이 이런 자극적인 뉴스만 계속 내보내니까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러면서 손이 나가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마치 러닝 크루처럼 같이 뛰어가면서 보조를 맞춰줄 테니 천천히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보자. 그래서 그 꼬린 지점은 1비트코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반이 두 개가 있죠. 1비트 반, 10비트 반. 그렇네요. 네, 10비트 반은 이제 더 10비트까지 모으고 싶은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1비트반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 이제 1비트까지만 가자라고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약간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정리를 일단 해드리고요. 글과 목소리 육성을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특히 트위터 비트코인 관련된 가장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트위터의 주요 트윗들을 이렇게 제가 인사이트를 담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기 되게 좋아요. 아 이런 트렌드구나. 뭐 누구랑 누가 싸웠대. 뭐 저희 트럼프 아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대.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팔았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나오는 핫한 트렌드들을 다 짚어드리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좀 재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재밌게 또 동반자 느낌으로 그렇죠. 가는 뭐 러너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또 러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죠. 참, 뭐 비트코인 쪽에 챌린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챌린지는 처음 제가 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퍼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셔서 여기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이렇게 이제 이 백훈종 대표님의 또 비트코인 철학과 또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들었는데요. 정말 단단하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단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훈종 대표님 이 유튜브 있으시잖아요. 예. 한번 제가 받은 그 느낌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인사 주시죠. 신박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백히 비트코인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제 주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투자하는 법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신박사 채널을 통해서 이 해박한 금융 투자 지식 많이 얻으시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도 왕왕 얻으시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